105살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꾸 묻습니다. 교수님,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그들은 제가 특별한 약초를 먹었다고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수련법이라도 있었겠거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다고. 다만 제가 평생 절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합니다. 뭔가를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해서 오래 살았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너진 사람들, 노년에 갑자기 쇠락한 사람들, 끝까지 빛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큰 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않았던 것들, 본인조차 그것이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이 그를 보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머지나 맞이할 자신의 노년을 걱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이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폐허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저는 철학을 가르쳤고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형벌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긴 시간이 저에게 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의지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다리처럼 오랫동안 조용히 금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발짝에 주워앉는 것입니다. 그 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저는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멈춰서 발밑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평생 절대 하지 않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되었을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수였고 존경받는 학자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늘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고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집안을 수리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마다 손을 내었습니다. 괜찮다. 나 아직 멀쩡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결국 그 친구는 76살에 혼자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골절이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몸만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계단이 아니었다고, 그를 죽인 것은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우리 세대는 유독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악물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강인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습관도 심어 놓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나약함으로 보는 습관, 의존을 수치로 보는 습관. 하지만 저는 105회를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고집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고집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을 혼동합니다. 도움을 거절하면서 자존심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점점 더 좁은 방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립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오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 온기를 넣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나 요즘 이게 좀 힘들더라고 털어놓는 순간 그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이 도움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타인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흔이 넘은 후부터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책상에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병원 갈 때 동행을 청합니다. 그것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둘러싼 관계들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그들이 기꺼이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 그것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제가 아내 5살이 되던 해 아침의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가볍게 옷을 입고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공는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던 이월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나이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도 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나와야죠. 그분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앉아서 쉬는 것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느낍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수십 년에 걸쳐 목격했습니다. 은퇴 후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평화처럼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아무 의무도 없는 하루.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1년이 지나면 혼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앉아있는 시간만큼씩 몸이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의 3%에서 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졸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천천히 스스로의 기반을 허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근감소증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멈추는 걸까요? 몸이 아파서 못 걷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싶어서 어제도 쉬었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싶어서의 작은 타협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사실 삶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할 때 마음도 함께 웅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걷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운동이어서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발이 땅을 뒤질 때마다 저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몸의 움직임만큼이나 저를 슬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제 다 끝났는데 혹은 우리 때는 그런 건 몰라도 살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한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고.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악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지속적인 지적 자극이 치매 발병을 늦추고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줄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땐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배움을 포기한 뇌에서는 기존의 연결망마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말은 사실 내 뇌야. 이제 천천히 꺼져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서양 철학원전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든에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90을 넘긴 후에도 강연을 다녔고 새로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저 스스로도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저에게 살기를 멈추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배움이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읽어본 시 한 편,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기능 하나, 오래된 친구와 나눈 새로운 관점에 대해 그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느냐 아니면 이미 아는 것만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느냐. 몸이 멈추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내가 멈추면 자기 자신이 멀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람은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한 블록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서 오늘 한 가지만 궁금해야 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멈춰선 몸과 배움을 포기한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균열입니다. 저는 철학을 평생 가르쳤습니다만 가장 오래 붙들고 씨름했던 질문은 교과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40대에 저는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 반추는 몇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처를 이해하려는 건강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웁니다. 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땅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 위로 올라와 줄기를 감고 조이기 시작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건강한 기억과에 대한 집착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지탱하고 하나는 당신을 전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과거 속에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영광 속에서 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그 시절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처 속에서 삽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억울하게 오해받은 일,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세월, 그 감정들을 마음속 장부에 꼼꼼히 적어두고 혼자 밤마다 꺼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의 지금을 갉아먹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부정적인 반출 습관이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회와 원망이 많아질수록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70대에 그것을 깨달은 후 아주 작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과거의 장면이 떠오를 때 저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떠올리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배울 것이 있어서 떠오르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떠오르는가? 만약 배울 것이 있다면 잠시 마주하고 교훈을 취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만약 그냥 습관처럼 떠오른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돌려보냅니다. 너는 이미 왔다 갔다 다시 올 필요 없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다시 그 장면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과거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당신이 현재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지는 날이 옵니다. 영광도 상처도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젊은 시절 사진을 봅니다. 더 팽팽했던 얼굴, 더 당당했던 눈빛 그때의 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과거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스승이 수업을 마쳤으면 교실을 나서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에 혼자 앉아 칠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오늘 하루 그 장부를 한 번만 닫아 보십시오.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그 장부를 서랍 속에 넣고 창문을 열고 지금이 순간의 공기를 한 번만 마셔 보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 그것이 내 번째 균열입니다. 저는 평생 밤 10시 이후에는 책도 덮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 성실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저는 그 늦은 밤의 공부가 실제로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은 할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예보의 수음으로 채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오늘날 많은 분들의 밤은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댓글을 읽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보려고 했다가 3개를 봅니다. 그러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자는 분도 계십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롭다고, 적막이 두렵다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습관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이 당신을 해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청색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는 그 빛을 낳고 아직 잠들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늦게 들고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만성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영향이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학 강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밤에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화면이 꺼지면 허전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렵다는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텔레비전의 소리는 사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잊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이야기, 끊임없이 흘러가는 정보들, 그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어땠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질문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잊으려고 화면을 들여다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밤 10시가 되면 모든 것을 끕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이제는 스마트폰도, 그리고 잠들기 전 약 30분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내일 해보고 싶은 것,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어둠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날 그 침묵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처음으로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나 자신으로만 있어도 되는 시간,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은 휴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밤은 하루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로, 스마트폰 알림 소리로 그 말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아니 누워서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뭐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끄지 못하는 습관, 그것이 5번째 균열입니다. 제가 6살이 된 애 어머니는 전쟁통에도 밥을 차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쌀이 부족할 때는 보리를 섞었고 그것도 없으면 감자를 삶았습니다. 반찬이라고 할 것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밥상을 아무렇게나 차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반듯하게 놓으셨고 수저를 가지런히 올려 놓으셨으며 식구들이 모두 앉기 전에는 먼저 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어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린 눈으로 보면서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내일도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평생 밥상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의 식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 혼자 끼니를 때우는 중년분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데우지도 않고 드시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거나 아예 혼자 먹는데 뭘 차려라며 과자 몇 개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음식 걱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태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어차피 혼자인데 먹어봐야 뭐가 달라지나이 나이에 잘 먹어서 뭐하나 그 말들 속에는 영양 불균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직사를 포기하는 것은 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영양 불균형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는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일수록 식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 먹는 것이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양소 이야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을 차린다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혼자이더라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사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대충 때운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그렇게 대충 지나가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할 때도 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냄비째 먹지 않습니다. 수저를 제대로 놓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합니다. 누군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 가꾸었고 누군가 운반했고 누군가 팔았습니다. 그 수많은 손길 끝에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잠깐이라도 느끼고 나면 대충 먹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음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일도 살아있고 싶어집니다. 어머니는 전쟁통에도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드실 것이 없을 때도 그릇을 반듯하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밥상 하나로 온 가족에게 매일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있다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서 대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곁에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한 끼를 차려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릇에 담고 제대로 앉아서 천천히 드십시오. 그 한 끼가 당신에게 보내는 당신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고.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 그것이 6번째 균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으셨으며 퇴임신 아래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꽃을 받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한두 번 빠졌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고, 날씨가 안 좋다고 그러다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연락을 드리면 나 요즘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으니 사람들도 서운함을 느끼고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퇴임 후 4년이 지났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씀하시는 속도도 느려졌고 무언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달제거에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병이 아니었다고,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었다고.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영국 블리거몽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고독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고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의 웃음에 반응할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윤곽을 잃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흐릿해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립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내가 봐야 재미도 없고 어차피 아무도 날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들은 사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 감각을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생깁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야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관계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먼저 연락합니다. 오래된 제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가끔은 짧게 잘 지내고 있나? 한마디만 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실처럼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이어줍니다. 저는 그 실들이 모여 제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스스로 문을 닫는 것, 이것은 독이 되는 고립입니다. 건강한 고독은 당신을 채워주고 독이 되는 고립은 당신을 비워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하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점점 무기력해진다면 그것은 고립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풍부해진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고립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교사분은 결국 제 권유로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만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직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크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올 만큼만 열어도 됩니다. 빛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들어옵니다. 스스로 교류를 끊고 집안에만 머무는 습관, 그것이 7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균열이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균열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뜹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5회를 살고 나니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압니다. 오늘 아침에 천장이 어제 아침에 천장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연속인지를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 움직이기를 멈추는 몸, 배움을 포기하는 일,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밤에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식사를 대충 때우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는 고립. 이 7가지는 제가 평생 경계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해 온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던 날이 있었고 이 나이에 뭘 더 해야 하냐며 허탈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일의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창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작은 질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105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늘 잘 살려고 했더니 어느새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수의 전부입니다.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오늘 걷고, 오늘 배우고, 오늘 먹고, 오늘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잃어가는 시간으로 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혜를 잃고 사람들을 잃어가는 시간, 그 시각을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먼저 떠나갔을 때 그 빈자리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잃는 것과 비워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잃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비워지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만 일어납니다. 사람은 가도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은 내 안에 남습니다. 젊음은 가도 젊음이 가르쳐준 열정의 기억은 내 안에 남습니다. 지위는 가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미쳤던 영향은 세상 어딘가에 남습니다. 이름 뒤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균열 앞에서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당신의 뿌리를 조금씩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넘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105살인 지금도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저를 걷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밥상 앞에 앉게 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창밖에 햇빛이 들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 하나를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가장 작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저는 105회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알게 된 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삶은 위대한 순간들의 합이 아닙니다. 삶은 평범한 하루들의 합입니다. 오늘 걸었던 그 골목길, 오늘 마셨던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오늘 누군가에게 건넸던 그 짧은 안부, 그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생애가 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105회가 됩니다. 거창하게 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고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충분한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삶이었다고. 인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M.